네, 오늘은 교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밸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밸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체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밸브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밸브에서 제어하고자 하는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그 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갖는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받으시는 소감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밸브에 대해서 이론적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음으로 해서 향후에 실무에서 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시는 소감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밸브 쪽의 기초 개념 정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물의 일반적인 성질, 그리고 열적인 성질, 그리고 동적인 성질,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아니면 물이 갖는 열을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배관 시스템에서 물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물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배관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배관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거 가기 전에 물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갖는 일반적인 성질 중에 첫 번째가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이라는 얘기는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그 특별한 형태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고체로 되어 있는 용기나 이런 데 담겨지면 물은 특별한 자기만의 그 형태가 있지 않고 그 외부에 있는 그 고체에 의해서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어떤 특별한 형상이 없고 그 자연스러운 그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균일성과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물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데, 물 분자는 H2O는 하나하나가 별도로 존재를 해요. 그죠? 모든 물질은 그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물은 그 분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컵에 어떤 우리가 설탕을 예를 들어서 한 1g을 넣는다. 그러면 물 전체적으로 그 설탕이 녹으면서 어느 한 부분에 뭉쳐있지 않고 설탕이 물 그 한 컵에 여러 군데 균일하게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이 균일성과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물은 이렇게 움직일 때 혼자 움직이지 않고 같이 끌고 가는 형태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균일성과 연속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농도를 계산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균일한 균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전체 1리터 중에 500ml만 따로 떼도 거기에 녹아있는 양이 반씩 나누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흐르는 물에서는 물이 빠른 만큼 물 분자들의 연결하는 힘이 약해진다. 이게 이제 연속성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베르누이 정리로 가면 그 속도와 그리고 정압, 속도 수도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연관돼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물이 가는 성질 중에 점도라는 거예요. 점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좀 끈끈한 정도, 점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원래는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 잘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성질, 요것을 점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 안 흘러가죠. 그죠? 그리고 점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잘 흘러가는 형태를 취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점도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얘는 폰트도 잘 안 나오네. 네. 얘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도는 매우 낮아져요. 그죠? 이걸 우리가 쉽게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명절 때 집에서 이렇게 전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아마 전을 이게 데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기름을 프라이팬에 부으면 기름이 잘 안 흘러요. 이 점도가 좀 높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라이팬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기름이 열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기름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기름이 물처럼 잘 흐른다는 거죠. 점도가 거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점도는 이렇게 온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도는 나중에 그 배관의 마찰 저항이나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 마찰 저항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그 유체 점도를 넣어줘야 되는데 유체 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다. 그래서 배관의 현재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점도가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배관의 마찰 저항도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관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그 단순한 마찰 저항만 생각하지 말고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의 압축성과 네, 질문. 네. 점도가 크다 그러면 저항이 크다는 이유는 그렇죠. 예, 예. 점도가 크다, 저항이 크다 그러면 온도가 높다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그 물질에서는 온도하고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거고요. 그 다른 물질마다 점도가 다 달라요. 물의 점도하고 기름의 점도가 다르잖아요. 식용유 우리 뭐 점도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알코올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각각 점도가 다 다른 거예요. 물질마다. 그래서 단순히 점도가 온도 영향을 받냐? 온도 영향을 받죠. 근데 그 온도가 몇 도면 점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냐? 물질이 뭔지 알면 알 수 있는데 물질이 뭔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마다 점도가 다 다르고 그 물질도 온도에 따라서 점도가 크게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배관에 보면 물이 주가 되긴 하지만 물에 다양한 첨가제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첨가제들이 들어가면 그 첨가제가 갖는 점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전체 유체의 점도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다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수배관이라고 해서 물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물의 압축성과 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물은 물론 그 물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들어요. 유체는. 그래서 거의 모든 유체들이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액체 상태의 유체들은 대부분 부피 변화가 거의 없어요. 매우 작아요. 공기, 기체 상태에 있는 거, 공기나 증기나 뭐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매우 많이 변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경우는 외부 압력을 우리가 압력계로 얘기해서 대기압 상태에서 있던 양을 1kg F/cm 제곱 1kg 정도의 압력, 1바 정도의 압력으로 눌러주면 부피가 반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죠? 절대압 기준으로 반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물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물은 보시는 것처럼 20도씨일 때 10바의 압력을 가하면 대기압 있는 상태에 있는 유체를 10바로 가하면 부피가 약 0.42% 감소해요. 매우 작게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도 압축성은 있어요. 압축은 되지만 그 양이 매우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의 부피가 조금만 증가를 해도 압력은 매우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증기나 공기 같은 경우는 밀도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유체에서 대부분의 유체들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져요. 그죠? 부피가 커지는데 부피가 커지는 거에 따라서 압력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압력이 올라가는 양이 크지 않아요. 근데 물 배관에서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부피가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온도에 의해서는 많이 변하게 되는데 부피가 그 변하는 양의
압력 변화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배관에서 주로 이제 온도를 사용하는 수배관, 열을 사용하는 수배관에서는 이 작은 온도 변화에도 부피 변화가 생기고 그 부피 변화에 의해서 압력 변화가 매우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배관에서는 이 압력을 적절히 제거해주는 장치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물에 갖는 성질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수배관 시스템에서 왜 이 장치가 필요하고 이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만약에 장치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갖는 성질은 압축성이 있긴 하지만 물은 부피 변화가 거의 없다. 외부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라고 취급을 해요. 비압축성 유체는 아니지만 그 변화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물은 비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혹시 그 이야기하는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해서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물이 가는 성질 중에 밀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밀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부피의 질량이 얼마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물의 밀도를 보면 특이하게 아까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유체들이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커진다고 그랬죠.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커지면 똑같은 질량에서 부피가 커졌어요. 상대적으로 밀도는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도가 올라갈수록 밀도는 작아져요. 그런데 물은 특이하게 이 4도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밀도가 감소하고 또 온도가 내려가도 밀도가 감소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성질을 갖는 그 유체는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물은 고체로 얼면서 얼음으로 변하면서 밀도가 매우 크게 낮아져요. 밀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떻게 되죠?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관 시스템이나 이런 데 보면 고체 물이 있다가 겨울에 얼게 되겠죠. 동파라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매우 커지죠. 얼만큼? 약 8%만큼 커지게 돼요. 그죠? 부피가 커졌어요. 부피가 커지면 아까 뭐가 올라간다고 그랬죠? 밀폐된 용기에서 부피가 커졌어요. 내부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음이 생기면서 내부의 그 부피가 커지니까 압력이 매우 높아지겠죠. 특히나 그 물도 비압축성 유체이지만 고체인 얼음도 더 비압축성 유체라는 거예요. 부피가 커지면 그거에 의해서 압력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압력은 많이 줘도 얘가 조금밖에 안 줄어들어요. 근데 부피가 많이 늘어났어. 압력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파에 의해서 배관들이 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죠? 단단한 그 배관들이 쉽게 파손된다는 거예요. 터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겨울에 우리가 온도가 낮아질 때는 동파에 대한 대비를 꼭 해줘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공기의 용해도를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물은 다양한 성질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물은 자연스럽게 그 공기랑 접해 있는 표면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부의 공기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또 내부의 공기를 적절히 밖으로 배출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기의 순환이 그 물 표면에서 공기와 접해 있는 표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에 균일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공기가 녹아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녹아 들어간 공기가 물 전체에 균일하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그 공기 용해도가 어떤 그 표면에만 높은 게 아니고 물 전체에 골고루 균일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공기의 용해도는 이렇게 보시면 압력에 의해서 그 물이 가는 압력에 따라서 용해될 수 있는 공기의 양이 변하고요. 또 온도에 따라서도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기의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에 녹아있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이 많아져요. 왜? 그냥 물에 압력이 높은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절대압 기준으로 얘기하면 등차에 정확히 일정하게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압 기준으로 우리가 대기압이 약 한 1바 정도 되잖아요. 1.003바 정도 되는데 약 그 1바에서 게이지 압력으로 1바, 1kg를 올리면 약 절대압으로 2바 정도가 되잖아요. 압력이 2배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공기의 양이 2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높은 압력에서 압력을 낮추면 공기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것처럼 압력 1바의 물 20도에서 그때 공기 용해도가 약 3.6% 정도 돼요. 그런데 이때 압력을 낮추면 0바로 낮추면 그러면 공기 용해도가 약 1.8바 정도까지 여기는 온도를 먼저 올렸네요. 온도를 올리면 온도를 약 76도까지 올리면 공기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용해도가 약 1.8%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압력을 0바로 낮추면 다시 0.7% 정도까지 공기 용해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배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배관에 있는 유체는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죠? 외부 그 공기하고 닿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기가 외부로부터 들어가지 않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관에는 끊임없이 공기가 생성이 돼요. 그 이유가 이런 거죠. 압력이 변하거나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배관에 찬 물을 가지고 배관을 다 채울 거예요. 그리고 난방이나 이런 그 수배관에 이용할 때 열을 가하게 돼요. 열을 가하면 가한 만큼 공기 용해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 만큼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 배출한 공기들이 결국은 우리 수배관에서 그 에어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된 에어를 적절히 잘 제거해 줘야지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경험하는 게 처음 그 밸브를 설치하고 아파트에 보면 첫 해 겨울 난방을 시작할 때 보면 소음이나 뭐 수격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이 처음에 찬물을 다 채워놨다가 난방을 처음 하기 위해서 열을 가한 거죠. 열을 가하면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 공기들이 중간중간에 열 전달도 방해하고, 그죠? 그리고 유체 그 속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수격이나 이런 것도 발생시키고, 또 공기가 있음으로 해서 소음이나 진동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첫 해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에어들이 2년, 3년 딱 지나면 배관의 에어들이 거의 다 없어져요. 외부로부터 그 보충되는 보충수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 공기들, 그거 이외에는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공기들이.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배관에 있는 그 유체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캐비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AS 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첫 해 AS가 거의 대부분 다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해에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는 더 떨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그 공기 용해도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게 물이 갖는 성질 중에 열적 특성. 우리가 물을 쓰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물을 직접 이용하는 거, 물을 먹거나 샤워를 하거나 이런 물을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물이 가지고 있는 열적 특성, 열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난방을 한다든가 냉방을 한다든가, 그죠? 이것은 물이 갖는 열적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열을 이용할 때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열을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열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이 에너지는 물 1g에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이때 필요한 열의 양, 에너지를 약 1칼로리라고 한다라고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 에너지의 단위는 칼로리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두어를 붙여서 뭐 킬로칼로리나 메가칼로리 이런 단위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기준을 보면 1기압에서 증류수 1g을 14.5도에서 15.5도까지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에너지를 우리가 1칼로리라고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위에는 여러 가지 그 단위가 있어요. 그 BTU 단위를 쓰는 경우도 있고 영국이나 유럽, 미국 쪽에서는 조금 쓰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제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많이 썼고, 이 SI 단위라고 해서 국제 표준 단위를 요즘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 표준 단위로 바뀌면 줄이라는 단위를 써요. 줄. 그래서 에너지가 단위가 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다이어트에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열량이 얼만큼 되는지 모든 음식 먹을 때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들을 보면 예전에는 단위들이 칼로리 단위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밥 한 공기 먹으면 몇 칼로리, 몇 킬로칼로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은 이제 단위를 줄로 바꿔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료수나 이런 걸 사도 거기에 열량이 몇 줄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SI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약 4.2줄이 약 1칼로리다. 그래서 예전 단위로 쉽게 바뀌려면 한 4.2줄 정도로 계산하면 아마 쉽게 환산할 수 있을 거예요. 단위는 우리가 모든 수배관이든 어떤 공학 쪽에서 보면 단위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 단위를 맞추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계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단위를 킬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그램을 썼다든가, 그죠? 칼로리를 써야 되는데 킬로칼로리를 썼다든가, 그죠? 뭐 리터를 써야 되는데 메타삼승, 루베를 썼다든가, 뭐 이런 혼돈을 막 일으키게 돼요. 이럴 때 조심조심해서 단위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고 계산을 하고 수식을 풀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면서 계산할 때 조금 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물에 갖는 성질 중에 비열이라고 있어요. 자, 물이 갖는 성질 중에 크게 비열, 현열, 잔열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중에서 비열. 이 비열이라는 것은 아까 열량을 이야기할 때 물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1칼로리는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질, 그냥 모든 물질은 이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다 달라요. 물을 1도씨 올릴 때 하고 썼던 거리 1도씨 올릴 때 하고 뭐 증기를 1도씨 올릴 때 하고 필요한 열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비교하는 열이에요. 물과 비교해서 열이 얼마큼 되느냐, 이 물질은.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1이니까 나머지 거기에 따라서 나오면 돼요. 자, 물은 그래서 1kcal, 비열은 1kcal per kg. 1kg에 1kcal가 필요하게 돼요. 이렇게 비열은 이미 구해져 있는 비열표가 있어요. 물질마다 비열이 얼마인지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 2kg을 20도씨에서 60도씨까지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얼만큼 될 것인가? 얼마 되겠어요? 자, 열량은 질량과 비열과 온도차의 곱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 2kg
물의 비율은 1, 온도차는 40도. 그죠? 그래서 필요한 열량은 80kcal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표를 보면 어떤 물질이든 양만, 질량만 알고 필요한 온도차를 알면 필요한 열량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에너지를. 네.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한번 쫙 보세요. 어떤 게 가장 크죠? 물이죠. 그죠? 우리가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물의 비율이 거의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이. 그럼 비율이 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비율이 크다. 열 전달을 음. 되게 많이 하는 열 전달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같은 온도 변화를 시킬 때 가장 많은 열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쉽게 얼음은 비율이 0.5고 물은 비율이 1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물 2kg을 20도씨에서 60도씨로 40도 변화하는데 80kcal의 열을 사용할 수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60도씨의 물을 20도씨까지 낮추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80kcal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얼음은 예를 들어서 얘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얼음보다 좀 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황동은 약 0.01, 쉽게 0.1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약 물의 1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황동 2kg을 60도씨에서 20도씨로 낮추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 정도 돼요? 8kcal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물질을 똑같은 질량으로 똑같은 온도 변화를 시킬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저는 이제 산을 많이 좋아하는데 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비박을 한다, 잠을 잔다. 그러면 춥잖아, 겨울에. 그죠? 봄가을에도 많이 추워요. 그러면 침낭 안에서 이렇게 자게 되는데 난로를 켜고 자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을 끓여서 물통에다가 물을 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등산 양말이나 이런 걸로 감싸요. 천으로. 직접 닿으면 너무 뜨거우니까. 감싸고 그것을 침낭 안에서 끌어안고 자요. 다른 걸 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물을 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지금 수배관을 교육을 하게 될 텐데 수배관의 가장 핵심이 물이잖아. 그죠? 그 수배관에 물을 이용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가장 쉽게 가장 많은 열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물은 자연계에서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어. 그죠?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유체예요. 또 물은 가장 안전한 물질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위험하긴 한데 우리가 이용할 때 기준으로 보면 물보다 더 안전한 물질이 없죠. 그죠? 다른 물질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오일을 기름 종이를 쓴다든가 석유 계열을 쓴다든가 이게 만약에 누수가 돼서 누출이 돼서 밖으로 나왔어요. 물은 밖으로 새도 그렇죠. 위험하진 않죠. 그죠? 물론 뭐 2차 피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물 자체가 위험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석유 계열의 유체를 썼다. 위험하죠. 그죠? 화재로 막 이어질 수도 있고 오염도 되고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보면 이 특성들이 보면 우리가 이용하기 참 좋은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매우 고마운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의 비열이 매우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얼만큼 크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그 공간을, 우리 사무실을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할 때 똑같은 열을 공급해야 되잖아, 그죠? 예. 이럴 때 공기로 하는 것과 물로 하는 것을 비교 한번 해본 거예요. 공기로 할 때는 10 곱하기 20 인치짜리 덕트가 필요해요. 그죠? 매우 큰 덕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이용하면 1인치 배관, 1인치 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같은 최적의 물은 공기에 비해서 약 3,500배나 많은 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수배관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쉽다. 관리하기가. 그죠? 예. 자, 다음 물의 성질을 얘기할 거는 현열과 잡열이에요. 아까 물이 갖는 성질 중에 비열은 1도씨 올리는데 얼마큼 많은 열이 필요하냐,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현열은 그 온도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을 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물은 우리가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물에 열을 계속 가했어. 어떻게 돼요? 증발하죠. 끓어요. 증기로 바뀌어요. 그때 물이 증기로 바뀔 때 필요한 열, 그것을 우리가 잡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 갈 때 필요한 열, 요거는 현열이고요. 그죠? 그리고 물이 증기로 바뀌는데 필요한 열은 잡열이에요. 그래서 현열과 잡열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열은 정확히 얘기하면 물체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만 일으키는 그러한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얘기하고, 잡열은 온도의 변화 없이 물체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열, 이것을 우리가 잡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볼까요? 우리 물의 온도가 매우 낮으면 얼음이죠, 그죠? 고체인 상태인 얼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얼음에 열을 계속 공급하면, 그죠? 열을 계속 공급하면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때 들어가는 열은 현열. 왜?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대기압 기준으로, 대기압에서 0도씨가 되면 얼음이 0도씨가 되면 바로 녹느냐? 안 녹아요. 0도씨가 된 상태, 여기서 열을 더 가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얼음이 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로 바뀌는데 이 물의 온도가 몇 도예요? 0도예요. 그죠? 온도 변화가 없는 거야. 에너지는 많이 줬는데. 또 이 0도의 물을 계속 열을 가했어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언제까지? 100도씨까지. 이때까지 가해주는 열을 뭐라고 그래요? 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마찬가지로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가하는데도 온도는 변화 없이 100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잡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증기에 열을 계속 가하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죠. 그죠? 이때 들어가는 열을 현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쉽게 열을 가했을 때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올라가면 현열,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바뀌면 잡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조금 이제 이 그래프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현열이 매우 크게 표시가 됐잖아, 그죠?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물 1kg, 1리터, 그죠? 물 1kg을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바꾸는데 필요한 열이 얼마 정도 되죠? 1kg의 물을 0도씨부터 100도씨까지 올리는데 100kcal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이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증기로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열이 필요할까요? 0칼로리? 네. 증발 잠열이, 물의 증발 잠열이 539kcal per kg. 예. 그러니까 1kg의 물을
100도씨에서 100도씨 증기로 바꾸는데 약 539kcal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보다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 증기로 바꾸는데 더 많은 열이 들어가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열을 많이 사용하는 데서는 이렇게 물을 이용하지 않고 증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이것도 증기의 특성이나 증기 시스템에 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얼음으로 바뀌는데도 응고 잡열이 약 79.7kcal 정도가 들어가요. 약 80kcal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매우 잡열이 현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커요. 그런데 이러한 그 증기나 얼음은 고체니까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증기는 온도가 매우 높아요. 위험하죠. 결국은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의 현열을 우리가 직접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물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상태마다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얼음은 물로 바뀌고, 그죠? 물은 또 증기로 바뀌어요. 그런데 얼음이 바로 증기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승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의 상태 변화에 삼중점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 있으면 얘가 얼음이 바로 기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압력과 이런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물의 상태 H2O, 순수한 H2O의 상태에 따라서 얼음, 물, 증기 이렇게 상태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으로 보면 기체인 증기는 밀도는 0.597 kg/m 메타 3승. 그러니까 증기는 사방 1m인 공간에 약 0.597 kg이 있어요. 그죠? 또 액체인 물은 물 사방 1m인 용기에 약 999.8 kg이 있는 거예요. 몇 배 정도 되죠?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물에 비해서 증기가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반대로 증기에 비해서 물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죠? 같은 부피니까 같은 부피 대비해서 질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 고체는 같은 부피에서 약 916.7kg. 물보다 질량이 줄어든, 밀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죠? 또 부피는 기체 상태인 증기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많이 변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부피 변화가 매우 커요. 압축성 유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과 얼음은 부피 변화가 거의 없어요. 비압축성 유체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형태는 물과 증기는 특정한 형체가 없어요. 그죠? 유체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관을 이용해서 흘려보내고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음은 일정한 형태가 있어요. 자기 형태가 변하지 않아.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체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얼음은. 그래서 우리가 배관 시스템에서 얘기할 때 뭐 유체 얘기하는데, 유체는 기체 상태냐 액체 상태냐 뭐 요 두 가지만 존재할 수 있어요. 고체를 우리가 유체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물의 열적 성질 중에 증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증기압은 그 물이 온도에 따라서 끓는 점이 바뀌어요. 그죠? 증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물은 우리가 1기압에서 약 760mmHg, H는 수온이에요. 수온주로 760mm. 나중에 지금 압력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단위는. 자,
760mm HG 수은주일 때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죠? 그런데 압력이 600mm HG로 압력이 낮아지면 물이 몇 도 정도 되죠? 94도에서 물이 끓어요. 이건 뭐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산 얘기 잠깐 했으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밥을 해요. 밥을 하면 그래도 드럼풍월이 있으니까 코펠 뚜껑에다가 돌멩이를 딱 올려놓고 밥을 합니다. 왜 그렇죠? 압력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냥 하면 설이고. 왜? 물이 끓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 약 94도에서 끓으면 밥이 94도에서 다 익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밥이 설 익는 거야. 그럼 어떻게? 끓는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돌멩이를 올려서 내부에서 증기가 밖으로 잘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맛있는 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집에서도 요즘 밥은 다 대부분 뭐 압력솥 이용하잖아요. 그죠? 내부의 압력을 높게 해서 끓는 점을 올리는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빨리, 더 잘 골고루 익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용하는 거죠. 끓는 점이 달라지는 것을. 또 하나는 유체의 재질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일기압에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요. 에탄올은 78.4도에서, 또 다이에틸 에테르 같은 경우는 약 34.6도에서 끓어요. 그죠? 이건 이제 그 끓는 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산업 쪽에서 보면 우리 석유 계열도 예전에 이렇게 증류법을 이용해서 끓는 온도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분류하는 그런 증류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두 그 유체가 섞여 있는 것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들 술 좋아하시니까 우리 그 소주, 증류주, 그죠? 그러니까 화학주 말고 끓여서 만든 증류주, 소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만들 때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끓는 온도가 다른 것을, 알코올이 끓는 온도와 물이 끓는 온도가 다르니까 그 알코올이 끓는 온도를 딱 맞춰주고 그 온도로 계속 유지하면 알코올 맛, 그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몇 번 거치면서 도수가 높은 증류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또 우리가 그 수배관에서 보면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그 배관에 물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이 100도에서 끓으니까 100도가 안 되면 안 끓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유체들도 섞여 있어요. 뭐 쉽게는 우리가 첨가제 같은 거 많이 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때 같은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첨가제를 많이 사용을 해요. 공기도 없애고 녹 방지도 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첨가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첨가제에 에탄올이나 뭐 예를 들어서 다이에틸 에테르 같은 것이 섞여 있다. 그러면 34.6도만 돼도 벌써 기화된 유체가 물과 같이 흘러간다는 거죠. 또 에탄올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78도만 돼도 벌써 기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8도가 되지 않더라도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증기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기포들이 같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관에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런 그 빨리 기화하는 유체들이 섞여 있으면 더 기포들이 많이 생기고 수격이나 이런 트러블들,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을 많이 유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고 나중에 그 배관 한번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볼 때 이런 영향으로 지금 트러블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한번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잘릅시다. 아이고, 어우 더워.